북한에서 목숨을 걸고 전해진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침묵 속에 갇힌 수많은 우리 동포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2024년 7월 3일 베이징 서우두 국제공항 출국장 게이트 앞 3명의 젊은 여성이 손에 땀을 쥔 채 서 있었습니다. 25살 한미래, 26살 김설아, 27살 리은별. 탑승 시작합니다. 인천행 CA223편. 이들의 탈북 루트는 국정원도 처음 보는 방법이었습니다. 두만강을 건너지도 브로커를 쓰지도 않았습니다. 이 세 여성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북한 응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저 단순한 응원단은 아니었죠. 그들은 왜 탈북을 결심했을까요? 도대체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 탈북했을까요? 그리고 평창에서 만난 75세 한국 남성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2024년 9월 그날 밤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새벽 3시였습니다. 75세 노인이 잠을 설치는 건 흔한 일이지만 그날 밤은 달랐습니다. 침대 옆 전화기가 울렸을 때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이 시간에 전화라니 누군가 큰일이 났구나 싶었죠. 여보세요, 박종훈 선생님 맞으십니까? 낯선 남성의 목소리였습니다. 침착하지만 어딘가 긴장된 톤이었죠. 그렇습니다만 누구시죠? 국가정보원 대북 분석과 이중섭입니다. 늦은 시간 죄송합니다만 급한 일이라 연락드렸습니다. 국정원이라는 말에 저는 잠이 확 깼습니다. 손에 땀이 나기 시작했죠. 75평생 저 같은 평범한 사람에게 국정원에서 전화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선생님,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자원봉사를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만. 그때 북한 응원단과 접촉하신 적 있으십니까? 그 순간 6해 전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평창의 하얀 눈, 붉은 옷을 입은 북한 응원단, 그리고 그 속에서 만났던 젊은 여성들. 특히 한 소녀의 눈빛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짧게나마 대화를 나눈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사흘 후 오전 10시 서울 내곡동 국정원 별관으로 와주실 수 있으십니까? 자세한 건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6해 전 그 짧은 만남이 대체 무슨 의미가 있길래 국정원에서 새벽에 전화까지 하는 걸까요? 저는 1949년생입니다. 함경북도 청진이 고향인 아버지를 둔 실향민 2세죠. 아버지는 1950년 12월 그 유명한 흥남철수 작전 때 미군 화물선을 타고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당시 26살 임신한 아내와 7살 난 누나를 북에 두고 말입니다. 잠깐 피난이야. 곧 돌아가게 될 거야. 아버지는 그렇게 믿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분단은 70년이 넘도록 이어졌고 아버지는 1995년 세상을 떠나실 때까지 북에 두고 온 가족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저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할머니와 고모를 두고 자랐습니다. 저는 한강의 기적을 온몸으로 체험한 세대입니다. 1960년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점심시간에 밥 사오지 못한 아이들이 태반이었습니다. 저도 그중 하나였죠. 하지만 우리는 열심히 공부했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아버지는 부두 노동자로 일하며 저를 키웠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저는 섬유공장에 취직했습니다. 1968년 20살 때였죠. 그때부터 2014년 은퇴할 때까지 46년간 저는 한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평범한 월급쟁이였지만 두 아들을 대학까지 보냈고 작은 아파트도 마련했습니다. 대한민국의 평범한 중산층이 된 거죠. 은퇴 후 저는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리워하시던 고향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생각에 망설임 없이 시작했죠. 매주 토요일 오전 정착지원센터에 가서 탈북민들의 한국 생활 적응을 도왔습니다. 은행 계좌 만들기, 지하철 타는 법, 스마트폰 사용법 같은 것들을 알려줬죠. 그러던 중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자원봉사 기회가 생겼습니다. 당시 남북 화해 분위기가 무르익던 때였죠.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이 온다는 소식에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북에 두고 온 가족의 흔적이라도 느낄 수 있을까 싶었죠. 사흘 후 저는 국정원 별관에 있었습니다. 회색 건물은 생각보다 평범해 보였지만 안으로 들어서자 삼엄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보안 검색을 3번이나 거친 후 저는 한 회의실로 안내되었습니다.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성이 일어나 악수를 청했습니다. 전화했던 바로 그 사람, 이중섭 조사관이었습니다. 선생님, 먼저 이 사진 좀 봐주시겠습니까? 그가 테이블 위에 사진 한 장을 펼쳤습니다. 2018년 평창올림픽 개막식 때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붉은 옷을 입은 북한 응원단 230명이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고 있었죠. 그 화려하고도 어딘가 이상한 풍경을 저는 여전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 응원단 중 3명이 올해 7월에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이중섭 조사관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탈북에 성공했다는 뜻이었죠. 그런데 방법이.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뭔가 말하기 곤란한 표정이었죠. 저희도 처음 보는 루트입니다. 일반적인 탈북 경로가 아니었어요. 보통 탈북자들은 북한에서 두만강이나 압록강을 건너 중국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중국 공안의 추적을 피해 몇 달 때로는 몇 년을 숨어 지내다가 동남아시아 국가를 거쳐 한국으로 오죠. 험난하고 위험한 여정입니다. 그럼 이 3사람은 어떻게? 그건 곧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생님께 여쭤볼 게 있습니다. 2018년 평창에서 이 3사람을 기억하십니까? 이중섭 조사관이 사진을 확대한 다른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응원단 속에서 3명의 젊은 여성이 동그라미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들을 알아봤습니다. 특히 가운데 여성은 확실했죠. 이 사람은 기억합니다. 잠깐이었지만 대화를 나눴거든요. 한미래입니다. 당시 19살이었죠. 지금은 25입니다. 한미래. 이름도 참 아이러니했습니다. 미래가 없는 나라에서 태어나 미래라는 이름을 가진 소녀. 옆에 2사람은 김설아, 20살이었고 리은별, 21살이었습니다. 3 여성 모두 믿을 수 없을 만큼 젊었습니다. 제 손주뻘이었죠. 이 3사람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중섭 조사관이 말을 이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응원단이 아니었습니다. 정확히는 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북한 국가보위성 소속 감시조였습니다. 그 말에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감시조라니. 그 순수해 보이던 소녀가 비밀 경찰이었단 말입니까? 2018년 평창에 온 230명의 응원단을 24시간 감시하는 게 이들의 임무였습니다. 그런데 이중섭 조사관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선생님이 6해 전 나누신 대화 5분이 이들의 탈북을 결심하게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저와 나눈 그 짧은 대화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때 대체 무슨 이야기를 나눴던 걸까요? 저는 기억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감시조라는 게 정확히 뭡니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북한은 해외에 인원을 보낼 때마다 상호감시 체계를 갖춥니다. 2018년 평창올림픽 때 온 230명의 응원단 중 약 50명이 감시 요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3사람은 핵심 감시조였죠. 이중섭 조사관이 파일을 펼쳤습니다. 3 여성의 신상 정보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한미래는 1999년생, 평양 출신입니다. 아버지는 무역회사 간부, 어머니는 교원이었죠. 북한 기준으로 보면 엘리트 집안입니다. 저는 파일을 들여다봤습니다. 한미래의 어린 시절 사진이 보였습니다. 평양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빨간 넥타이를 맨 채 웃고 있는 소녀. 제 손주와 비슷한 나이였을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미래는 어려서부터 춤을 잘 췄답니다. 만수대 예술단 무용수 선발 시험에 붙었을 정도였으니까요. 만수대 예술단. 북한 최고의 예술단이죠. 거기 들어간다는 건 엄청난 영광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2017년 18살 때 갑자기 국가보위성에서 그를 발탁했습니다. 외모도 괜찮고 언변도 좋고 무엇보다 충성심이 투철하다고 판단했던 거죠. 이중섭 조사관의 말을 듣는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 나이 또래 소녀가 무슨 충성심입니까? 그저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따랐을 뿐이겠죠. 김설아는 2000년생입니다. 함경남도 함흥 출신이고요. 아버지는 공장기사, 어머니는 배급소 직원이었습니다. 미래보다는 덜 특권층이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은 집안이었죠. 설아는 언어에 재능이 있었습니다. 특히 중국어를 독학으로 배워서 16살 때 이미 중국 드라마를 자막 없이 볼 수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독학으로요. 북한에서 중국 드라마를 몰래 보면서 혼자 중국어를 익혔다는 말이었습니다. 얼마나 똑똑하고 끈기 있는 아이였을까요? 리은별은 1999년생, 평양 출신입니다. 아버지는 당 간부였고요. 세 사람 중에서는 가장 높은 계층이었죠. 은별은 컴퓨터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고등학교 때 이미 프로그래밍을 할 줄 알았고 보위성에서 그 재능을 높이 샀죠. 2017년 평창 파견 1년 전에 사이버 보안부서에 배치되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재능 있고 똑똑한 젊은이들이었습니다. 어느 사회에서든 인정받고 성공했을 아이들이죠. 그런데 그들은 동료를 감시하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평창에 가기 전 이들은 석 달간 특별 훈련을 받았습니다. 응원 연습, 노래 연습은 물론이고 감시 기법, 보고 방법, 탈북 징후 포착법까지 배웠죠. 이중섭 조사관이 또 다른 문서를 보여줬습니다. 훈련 일정표였습니다. 아침 6시부터 밤 11시까지 빼곡한 스케줄이었습니다. 훈련 마지막 날 이들은 경고를 받았습니다. 한 명이라도 도주하면 가족 전체가 책임을 진다고요. 북한식 연좌제였습니다. 본인만 처벌받는 게 아니라 가족, 친척까지 모두 정치범 수용소로 가는 겁니다. 20대 초반의 젊은이들에게 이보다 무서운 협박이 어디 있겠습니까? 2018년 2월 7일 응원단 230명은 만경봉 92호를 타고 동해항에서 북한을 떠났습니다. 한미래, 김설아, 리은별도 그 배에 타고 있었죠. 그들은 강릉 주문진항에 도착했고 거기서부터 철저한 통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숙소는 완전히 봉쇄되었습니다. 창문은 커튼으로 가려졌고 외부인 접촉은 절대 금지되었습니다. 휴대전화는 물론 수거되었고 외출할 때는 반드시 조별로 움직여야 했죠. 그리고 매일 밤 각자 쓴 일일 보고서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새 감시조의 역할은 명확했습니다. 한미래는 1조부터 3조까지, 김설아는 4조부터 6조까지, 리은별은 7조부터 9조까지 맡아서 감시했습니다. 누가 이상한 행동을 하는지, 누가 한국 사람과 이야기하려 하는지, 누가 한국 물건에 관심을 보이는지 모두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막아도 자유의 향기는 스며들었습니다. 올림픽 경기를 보러 갈 때마다 그들은 한국의 풍요로움을 목격했습니다. 경기장 주변 편의점에는 온갖 먹을거리가 넘쳐났습니다. 초콜릿, 과자, 음료수가 가득한 진열대.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풍경이었죠. 한국 청년들이 자유롭게 웃고 떠드는 모습도 충격이었습니다. 아무도 주변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정부를 비판하는 말을 해도 잡아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핸드폰을 자유롭게 쓰고 인터넷에 접속하고 외국 노래를 듣는 모습. 모든 게 신세계였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세 사람 모두 평창에서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특히 김설아가 이런 말을 했다더군요. 이중섭 조사관이 메모를 읽었습니다. 우리가 감시하는 게 맞나 아니면 우리가 감시당해야겠는데. 깊은 질문이었습니다. 자유를 감시하던 사람이 자유를 동경하게 된 겁니다.
통제하던 사람이 통제받고 있다는 걸 깨달은 거죠. 선생님과 한미래의 대화는 2월 20일에 있었습니다. 폐막식을 닷새 앞둔 때였죠. 제 기억이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자원봉사자 휴게실 근처 복도에서 잠깐 쉬고 있었죠. 그때 한 젊은 여성이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붉은 점퍼를 입은 북한 응원단이었습니다. 보통은 경비들이 철저히 지키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잠깐 빈틈이 생긴 모양이었습니다. 그 소녀, 한미래는 잠시 망설이더니 제게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뭔가 묻고 싶지만 두려운 표정이었죠. 그래, 뭐가 궁금하니? 저는 최대한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제 손주 같은 나이였으니까요. 할아버지는 북쪽 출신이세요? 날카로운 질문이었습니다. 제 말투에서 알아챈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함경북도 청진 출신이야. 1950년에 내려왔지. 한미래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가족을 두고 오셨어요? 그렇지. 우리 할머니하고 고모를 북에 두고 왔어. 7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아버지의 그리움이 생생하게 느껴지지. 저는 가슴이 먹먹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평생 얼굴도 본 적 없는 할머니와 고모.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날까지 그리워하셨던 가족들. 아버지가 후회하셨나요? 한미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질문에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죠. 자유를 선택한 건 후회 없지. 다만 함께 못한 게 한스러울 뿐이지. 저는 한미래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자유라는 건 말이야, 공기 같은 거야. 있을 때는 모르지만 없으면 숨을 쉴 수가 없어. 우리 아버지는 자유를 위해 가족을 떠났고 평생 그리워하셨지만 후회는 안 하셨어. 왜냐하면 제가 말을 잇기 전에 복도 저쪽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비원들이 한미래를 찾고 있었던 겁니다. 한미래는 황급히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뛰어갔습니다. 대화는 거기서 끝났죠. 그때 제가 마지막으로 하려던 말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이중섭 조사관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실 저도 기억이 잘 나지 않았습니다. 한미래가 저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의 눈빛에서 확신을 봤어요. 자유는 선택할 가치가 있다는 확신이라고요. 그 짧은 5분이 그렇게 큰 의미였다니.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2018년 2월 25일 응원단 230명은 다시 만경봉 92호를 타고 북한으로 돌아갔습니다. 남북 화해의 상징이라던 그들은 사실 철저히 감시받고 통제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미래, 김설아, 리은별도 함께 돌아갔죠. 귀국 후 석 달간 그들은 격리조사를 받았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면담하며 사상 검증을 했습니다. 한국에 대해 어떤 인상을 받았는지, 한국 사람과 대화한 적은 없는지, 동요된 사람은 없는지 철저히 캐물었죠. 세 사람 모두 이상 무로 통과했습니다. 완벽한 감시자 역할을 했다고 인정받았죠. 한미래는 오히려 칭찬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추악한 면모를 잘 파악했다고 평가받았던 겁니다. 물론 거짓말이었죠. 하지만 마음속 변화는 숨길 수 없었습니다. 세 사람은 평창에서 본 것, 느낀 것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특히 한미래는 저와 나눈 대화를 되새겼다고 합니다. 2018년 6월 어느 날, 세 사람은 평양의 한 찻집에서 우연히 재회했습니다. 평창 이후 처음 만난 자리였죠. 표면적으로는 옛 동료와의 가벼운 만남이었지만 그들은 서로의 눈빛에서 같은 것을 봤습니다. 리은별이 조용히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위험천만한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세 사람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6해가 흘렀습니다. 이중섭 조사관이 말했습니다.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이 세 사람은 겉으로는 완벽한 충성자였습니다. 한미래는 보위성에서 승진했고
김설아는 무역회사에 배치되었으며 리은별은 사이버 보안부서에서 일했죠. 북한 당국은 이들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 6월 갑자기 3명 모두 임무 중에 사라졌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사라졌는지 그 방법이 정말. 이중섭 조사관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선생님도 믿기 어려우실 겁니다. 저희 국정원도 이런 경우는 처음입니다.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6해 동안 그들은 무엇을 준비했고 어떻게 탈출에 성공한 걸까요? 이중섭 조사관이 새로운 파일을 펼쳤습니다. 세 사람의 2018년부터 2024년까지 행적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6해 동안 이들은 완벽하게 이중 생활을 했습니다. 겉으로는 충성스러운 당원, 속으로는 탈출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죠. 한미래는 평창에서 돌아온 후 국가보위성에서 승진했습니다. 2019년에는 해외 감시 업무 전문가로 인정받아 중국 단둥과 선양을 오가는 임무를 맡았죠. 북중 국경을 넘나들며 탈북자 동향을 파악하는 일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탈북을 막는 일을 하면서 본인은 탈북 루트를 철저히 공부하고 있었던 겁니다. 김설아는 2019년 대외무역회사에 배치되었습니다. 중국어 실력을 인정받아 중국 기업들과의 무역 협상에 통역으로 참여했죠. 베이징, 상하이, 선양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며 중국 사회를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내 조선족 네트워크도 파악했습니다. 리은별은 사이버 보안부서에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북한의 해킹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을 했죠. 2020년에는 평양 컴퓨터기술대학에서 특별 연수도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암호화 통신 기술을 익혔습니다. 나중에 탈북할 때 이 기술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세 사람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이중섭 조사관이 말했습니다. 모두 해외 출장 경험을 쌓았다는 겁니다. 특히 중국을 자주 드나들었죠. 이게 우연이었을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연일 리 없었습니다. 6해 동안 철저히 준비한 거였죠.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세 사람은 조심스럽게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물론 직접 만나지는 못했죠. 북한에서 감시 요원끼리 자주 만나면 오히려 의심받으니까요. 그들은 암호화된 메시지로 소통했습니다. 리은별이 만든 특수한 코드였죠. 표면적으로는 업무 관련 문자지만 그 안에 숨겨진 메시지가 있었던 겁니다. 예를 들어 설날 인사를 하면서 날씨 이야기를 하면 그게 곧 만날 약속이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기다린 건 완벽한 타이밍이었습니다. 세 사람이 동시에 해외에 나갈 수 있는 기회 말이죠. 그 기회는 2024년 6월에 왔습니다. 북중 경제 협력이 강화되던 시기였습니다. 김정은이 직접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지시했고 대규모 경제 대표단이 중국으로 파견되었죠. 한미래는 문화교류단 보안 담당으로 선발되었습니다. 평양예술단이 중국 순회 공연을 가는데 그 보안을 책임지는 역할이었죠. 아이러니했습니다. 평창 때는 감시당하는 응원단이었는데 이번에는 예술단을 감시하는 역할이 된 거죠. 김설아는 무역협상 통역으로 선발되었습니다. 북한 기계 부품을 중국에 수출하는 계약 협상이었어요. 리은별은 기술협력 보조 인력으로 갔습니다. 북한의 IT 기술을 중국 기업에 소개하는 행사였죠. 세 사람 모두 다른 명목으로 다른 호텔에 묵으면서 다른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하지만 목적지는 같았습니다. 중국 야오닝성 선양이었죠. 이게 정말 우연일까요? 이중섭 조사관이 의미심장하게 물었습니다. 저희는 의심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이들을 도왔을 가능성이요. 하지만 그건 나중에 밝혀질 이야기였습니다. 당장은 2024년 6월 12일 세 사람이 선양에 도착한 이야기가 더 급했죠. 한미래는 선양 리츠칼튼 호텔에 묵었습니다. 예술단을 위한 최고급 숙소였죠. 김설아는 선양 샹그릴라 호텔, 리은별은
선양 캠핀스키 호텔에 배정되었습니다. 세 곳 모두 시내 중심부였지만 서로 차로 20분 거리였습니다. 북한 대표단은 중국에서도 철저히 감시받습니다. 단체로 움직이고 자유시간은 거의 없죠. 하지만 세 사람은 각자의 방법으로 빈틈을 만들었습니다. 6월 13일 저녁 한미래는 호텔 비즈니스 센터에서 컴퓨터를 사용할 명목으로 자리를 비웠습니다. 공연 일정을 확인한다는 핑계였죠. 그곳에서 그는 중국 SNS 위챗에 접속했습니다. 리은별이 만든 가짜 계정이었습니다. 김설아는 늦은 시간 호텔 로비 편의점에서 생리대를 사러 갔습니다. 여성이라는 점을 이용한 거였죠. 남성 감시원들은 따라오기 민망해했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그도 핸드폰으로 위챗에 접속했습니다. 리은별은 기술 행사 준비를 핑계로 호텔 비즈니스 라운지에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당연히 위챗에 접속했죠. 세 사람은 암호화된 메시지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6회를 기다렸어. 한미래의 메시지였습니다. 지금 아니면 기회 없어. 김설아의 답이었습니다. 가족들은 한미래가 망설였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였죠. 탈북하면 북에 남은 가족들이 처벌받습니다. 부모님, 형제자매 모두 정치범 수용소로 갈 수 있었습니다. 계속 이렇게 살 거야. 우리 인생은 우리 거잖아. 리은별의 메시지가 왔습니다. 세 사람은 밤새 대화했습니다. 두려움, 죄책감, 그리고 희망에 대해. 6년 동안 품어온 꿈에 대해. 다음 날 아침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실행하기로 한 겁니다. 일반적인 탈북 루트는 너무 위험했습니다. 이중섭 조사관이 설명했습니다. 중국 공안에 잡히면 바로 북송됩니다. 그러면 정치범 수용소행이죠. 게다가 이들은 보이성 출신입니다. 잡히면 더 가혹한 처벌을 받을 게 뻔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다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자신들의 신분을 이용하기로 한 거죠. 놀라운 발상이었습니다. 도망자가 아니라 정상적인 북한 공무원인 척하며 이동하는 겁니다. 북한 정부가 발급한 신분증, 공문서, 여권을 모두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6월 15일, 세 사람은 각자의 업무 일정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극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미래는 예술단 단장에게 급한 보고가 있다며 잠깐 외출을 요청했습니다. 보위성 요원이라는 신분이 도움이 되었죠. 단장은 의심 없이 허락했습니다. 김설아는 중국 측 협상 담당자와 추가 미팅이 있다고 했습니다. 통역이 꼭 필요하다는 중국 측 요청이라고 거짓말했죠. 리은별은 기술 시연 장비에 문제가 생겼다며 중국 기술자와 만나야 한다고 했습니다. 세 사람은 오후 8시 선양시 중심가의 한 쇼핑몰 화장실에서 만났습니다. 6년 만에 셋이 함께 모인 순간이었죠. 두려웠지만 흥분되었어요. 한미래가 나중에 증언했다고 합니다. 평창에서 본 자유를 이제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생각에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시간이 없었습니다. 3시간 안에 호텔로 돌아가지 않으면 수색이 시작될 겁니다. 그 전에 중국을 빠져나가야 했죠. 세 사람은 택시를 타고 선양 기차역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베이징행 고속철을 탔습니다. 북한 공무원 신분증과 중국 비자가 있었기 때문에 티켓 구매가 가능했죠. 밤 11시 기차가 출발했습니다. 베이징까지는 4시간 반. 동이 트기 전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기차 안에서 세 사람은 숨을 죽였습니다. 주변에 북한 사람이 있을까봐, 중국 공안이 탑승할까봐 전전긍긍했죠. 한미래는 화장실에 4번이나 갔다고 합니다. 너무 긴장해서 속이 뒤틀렸던 거죠. 새벽 3시 반 베이징 기차역에 도착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문제였습니다. 어떻게 한국으로 갈 것인가? 의들의 계획은 대담했습니다. 이중섭 조사관이 말했습니다. 한국 대사관에 망명을 신청하기로 한 겁니다. 하지만 한국 대사관 근처는 중국 공안의 감시가 삼엄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 탈북자들이 대사관으로 뛰어들었던 사건 이후 중국은 대사관 주변을 철통같이 지켰죠. 그래서 이들은 다른 방법을 썼습니다.
한미래가 기억해낸 게 있었습니다. 평창에서 만난 박종훈, 바로 접니다. 그때 제 자원봉사자 명찰을 받던 거죠. 박종훈 선생님을 찾기로 했습니다. 한국에서 도움을 요청하기로 한 거죠. 세 사람은 베이징의 한 PC방에 들어갔습니다. 새벽 4시, 손님이 거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리은별이 컴퓨터를 켜고 한국 포털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박종훈 평창 자원봉사로 검색했습니다. 다행히 제 이름이 나왔습니다. 2018년 평창 자원봉사자 명단에 올라가 있었던 거죠. 하지만 연락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미래는 더 대담한 선택을 했습니다. 한국의 주요 언론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제보 이메일로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북한 보위성 출신 3명이 베이징에서 망명을 원합니다. 2018년 평창 올림픽 응원단 출신입니다. 박종훈 선생님에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짧지만 충격적인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세 사람의 사진과 신분증 사본까지 첨부했죠. 새벽 5시 메시지를 보낸 세 사람은 PC방을 나와 근처 24시간 패스트푸드점으로 갔습니다. 답이 올 때까지 기다리기로 한 겁니다. 그 시간 선양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세 사람이 호텔에 돌아오지 않자 북한 대표단이 발칵 뒤집힌 거죠. 보위성 책임자는 즉시 중국 측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세 사람을 찾아달라고요. 중국 공안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기차역, 버스터미널, 공항에 사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미 세 사람은 베이징에 있었죠. 아침 8시 한미래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중국 전화번호였지만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미래 씨입니까? 한국어였습니다. 한국 대사관 직원이었죠. 제보 메일 받았습니다.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한미래는 울먹이며 위치를 알려줬습니다. 대사관 직원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1시간 안에 직원이 갑니다. 그때까지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마세요. 절대로요. 가장 긴 1시간이었습니다. 매 순간 중국 공안이 들이닥칠까봐 세 사람은 식은땀을 흘렸죠. 한미래는 계속 기도했다고 합니다. 신을 믿지 않았지만 그 순간만큼은 누군가에게 빌고 싶었던 거죠. 아침 9시 한국인으로 보이는 2명의 남성이 패스트푸드점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세 사람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외교부입니다. 같이 가시죠. 세 사람은 검은색 승합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베이징 시내를 가로질러 한국 대사관 근처로 이동했습니다. 하지만 대사관 정문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후문도 아니었죠. 영사 업무 별관으로 안내했습니다. 이중섭 조사관이 설명했습니다. 중국 공안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였죠. 일단 우리 관할 영역 안으로 들어오면 중국도 함부로 못합니다. 오전 10시 세 사람은 한국 영토나 다름없는 공간에 들어섰습니다. 그 순간 한미래가 주저앉아 울었다고 합니다. 6년을 준비했고 사흘을 도망쳤고 이제 안전해진 겁니다. 하지만 진짜 여정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선생님, 그래서 저희가 선생님을 찾은 겁니다. 이중섭 조사관의 말에 저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동안 저는 이야기에 완전히 빠져 있었죠. 세 사람이 선생님을 찾았고 저희가 선생님의 증언이 필요했습니다. 이들이 정말 2018년 평창 응원단이었는지 신분이 확실한지 확인해야 했거든요. 물론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든지 하겠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 젊은 여성들이 자유를 찾았다니 가슴이 벅찼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나머지 이야기를 들려드리죠. 2024년 7월 2일 베이징 서우두 국제공항. 세 사람은 중국 국제항공 비행기 CA-123편에 탑승했습니다. 인천행 비행기였죠. 비행 시간은 2시간. 짧은 시간이었지만 세 사람에게는 영겁 같았다고 합니다. 창가 좌석에 앉은 한미래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구름 위로 서해가 보였죠. 저 아래 어딘가에 북한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계신 곳, 어린 시절을 보낸 곳.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한미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닦지 않았죠. 자유를 위한 눈물이었으니까요. 복도 좌석에 앉은 김설아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동생 얼굴이 떠올랐죠. 17살 고등학교 3학년인 남동생. 언니를 자랑스러워하던 동생. 동생아, 내 목까지 자유롭게 살게. 언젠가 꼭 만나자. 김설아도 조용히 울었습니다. 뒷좌석의 리은별은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생각났죠. 당 간부였던 아버지는 딸을 늘 믿었습니다. 충성스럽고 똑똑한 딸이라고 자랑했죠. 아버지,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돌아갈 수 없어요. 앞만 보고 살겠습니다. 리은별은 떨리는 손으로 물컵을 들었습니다. 기내식이 나왔지만 세 사람 모두 먹지 못했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죠. 그저 자유의 땅이 가까워진다는 사실에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몰랐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북한이 중국 정부에 강력히 항의하고 있었다는 것이요. 비행기를 회항시켜라. 당장. 북한 외교부는 중국 측에 압박을 넣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비행기는 중국 영공을 벗어나 한국 영공에 진입했습니다. 오후 3시 CA-223편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바퀴가 활주로에 닿는 순간 세 사람은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해냈다는 안도감이었죠. 하지만 일반 승객처럼 입국장으로 가지는 않았습니다. 비행기가 완전히 멈추자 승무원이 다가왔습니다. 한미래, 김설아, 리은별 승객님, 저희를 따라 주시겠습니까? 세 사람은 특별 통로로 안내되었습니다. 일반 승객들의 눈에 띄지 않는 별도 출구였죠. 거기에는 국정원 요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에 온 걸 환영합니다. 이중섭 조사관이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이중섭 조사관은 이들의 입국을 위해 베이징부터 함께 움직였다고 합니다. 세 사람은 검은색 승합차에 탔습니다. 차는 공항을 빠져나가 고속도로로 접어들었죠.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에 세 사람은 말을 잃었습니다. 높은 빌딩들, 새 차들로 가득한 도로, 깨끗한 거리. 2018년 평창에서 잠깐 본 한국이었지만 이제는 도망자가 아니라 자유인으로 보는 풍경이었습니다. 공기가 달라요. 리은별이 중얼거렸습니다. 자유의 공기는 정말 이런 맛이구나. 차는 서울 내곡동 국정원 별관에 도착했습니다. 세 사람은 조사실이 아닌 편안한 거실 같은 공간으로 안내되었죠. 먼저 쉬세요. 그동안 많이 힘드셨을 겁니다. 이중섭 조사관이 물과 간식을 건넸습니다. 세 사람은 그제야 긴장이 풀렸는지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날 저녁 북한의 공식 성명이 발표되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였죠. 반역자 3명이 조국을 배신하고 도주했다. 이들은 엄벌에 처할 것이며 가족들도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성명은 세 사람의 실명을 거론하며 가족들의 이름까지 공개했습니다. 한미래의 부모, 김설아의 부모와 동생, 리은별의 부모와 여동생. 모두 공개 비난 대상이 되었죠. 그날 밤 한미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부모님 생각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자유를 얻었지만 그 대가가 너무 컸습니다. 제가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닐까요? 한미래가 이중섭 조사관에게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당신은 인간답게 살 권리를 선택한 겁니다. 잘못은 당신 가족을 인질로 삼는 북한 체제에 있어요. 이중섭 조사관의 말이었지만 한미래의 죄책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세 사람은 국정원 조사를 받았습니다. 일반 탈북자와는 달랐죠. 보위성 출신이라는 신분이 문제였습니다. 당신들이 제공할 수 있는 정보가 많습니다. 조사관들은 정중하지만 철저했습니다. 북한 내부 체계, 보위성 조직, 감시 시스템, 해외 공작 방법 등 세세한 질문이 이어졌죠. 하지만 이중섭 조사관은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그 체제의 피해자입니다. 조사는 받아야 하지만 우리는 당신들을 보호할 겁니다.
그 말에 세 사람은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들이 밝혀졌습니다. 2018년 평창 응원단의 실체였죠. 230명 중 50명이 감시 요원이었습니다. 한미래가 증언했습니다. 우리는 매일 밤 보고서를 썼어요. 누가 뭘 먹었는지, 누가 한국 사람과 눈을 마주쳤는지, 누가 한국 물건에 관심을 보였는지 전부요. 김정은 체제는 해외 파견자를 절대 신뢰하지 않아요. 김설아가 덧붙였습니다. 상호 감시, 일일 보고, 귀국 후 격리 조사. 이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탈북이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그런 감시 속에서도 우리가 본 건 리은별이 말을 이었습니다. 숨길 수 없는 한국의 지극히 자연스러운 모습이 없어요. 사람들이 웃는 모습, 자유롭게 말하는 모습, 꿈을 꾸는 모습, 그게 우리를 변하게 만들었어요. 조사 일주일 후 세 사람에게 특별한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외출 허가였죠. 물론 보안 요원이 동행했지만 서울 거리를 걸을 수 있게 된 겁니다. 7월 10일 세 사람은 명동에 갔습니다. 평창 때 시내를 잠깐 본 적이 있지만 이번에는 달랐죠. 도망자가 아니라 자유인으로 걷는 거리였습니다. 쇼핑하는 사람들, 거리 공연을 보는 사람들, 카페에서 담소를 나누는 사람들. 모든 게 신기했습니다. 여기선 아무도 감시하지 않아요. 김설아가 놀라워했습니다. 사람들이 정부를 비판하는 시위를 하는데도 경찰이 그냥 지켜보고 있어요. 명동 거리 한편에서 청년들이 시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환경 문제에 대한 시위였죠. 북한이었다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북한 음식점 앞에 멈춰 섰습니다. 평양냉면 전문점이었죠. 한미래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고향 음식이에요. 어머니가 해주시던. 그들은 식당에 들어가 냉면을 주문했습니다. 한 입 먹는 순간 고향 생각에 세 사람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녁에는 한강 다리 위에 섰습니다. 야경이 펼쳐졌죠. 반포대교의 무지개 분수, 강변의 빌딩 불빛, 유람선의 불빛. 평창에서 봤던 그 야경이 이거였구나. 한미래가 중얼거렸습니다. 이 불빛 하나하나가 자유롭게 사는 사람들이라는 게 믿기지 않아요. 바로 그날 저녁 저는 국정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세 사람이 저를 만나고 싶어 한다는 연락이었죠. 7월 11일 오전 저는 다시 국정원 별관을 찾았습니다. 회의실이 아니라 편안한 응접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세 젊은 여성이 앉아 있었죠. 6해 만에 재회였습니다. 2018년 평창에서 복도에서 잠깐 마주쳤던 소녀가 이제는 눈물 어린 미소를 지으며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한미래가 일어나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깊이 허리를 숙였죠. 기억하세요? 2018년에 잠깐 대화 나눴던. 물론이지. 어떻게 있겠니? 저는 한미래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제 손주뻘 되는 나이였죠. 그 어린 소녀가 6년을 견디고 목숨을 걸고 자유를 찾아왔다니. 할아버지 말씀 기억해요. 자유를 선택한 건 후회할 수 없다고 하셨죠. 그래, 그랬지. 저도 이제 알았어요.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걸 위해 무엇을 잃어도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김설아와 리은별도 제게 인사했습니다. 세 젊은 여성의 눈빛에는 결연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준비해 간 것이 있었습니다. 함경도 음식이었죠. 저희 아버지의 고향 음식, 제가 어머니에게 배워서 만들 수 있는 몇 안 되는 북한 음식이었습니다. 이거, 감자떡이에요? 한미래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해주시던 거예요. 그래, 함경도 감자떡이야. 우리 어머니가 해주시던 거지. 세 사람은 감자떡을 먹으며 또 울었습니다. 고향의 맛, 가족의 맛이었으니까요. 할아버지. 리은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우리 잘한 걸까요? 가족들을 두고 온 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니었죠. 70년 전 우리 아버지도 같은 고민을 하셨을 겁니다. 잘했고 말고. 너희 부모님도 언젠가 이해하실 거야.
자식이 자유롭게 사는 걸 바라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니? 북에 계신 내 어머니도 너희 부모님도 언젠가는 자유로운 땅에서 만날 수 있을 거야. 그때까지 너희가 여기서 잘 사는 게 최선의 효도야. 저는 세 사람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세대가 만든 자유를 너희가 선택해줘서 고맙다. 한강의 기적은 자유 덕분이었어. 이제 너희도 기적을 만들 거야. 그날의 만남은 저에게도 세 사람에게도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2주 후 북한의 위협이 현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7월 중순 북한의 보복이 시작되었습니다. 조선중앙TV에서 특별방송이 나왔죠. 세 사람의 가족들이 화면에 등장했습니다. 한미래의 어머니였습니다. 49살 평양 교원이었던 분이죠. 카메라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딸아, 미래야. 너는 조국을 배신했다. 당장 돌아와서 죄를 뉘우쳐라. 어미는 너를 용서할 수 없다. 하지만 그 눈물이 진심인지 강요된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 초점 없는 눈빛, 모두 공포에 질린 모습이었죠. 김설아의 동생도 나왔습니다. 17살 고등학생이었던 남동생. 교복을 입고 단상에 섰습니다. 저의 누나 김설아는 반역자입니다. 온 인민 앞에서 고발합니다. 우리 가족은 누나와 인연을 끊었습니다. 어린 동생의 얼굴에는 공포가 역력했습니다. 저 어린 나이에 누나를 고발해야 하는 상황.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리은별의 아버지는 공개 사과문을 낭독했습니다. 당 간부였던 분이죠. 하지만 이제는 모든 직위에서 해임된 상태였습니다. 저는 반역자의 아비로서 당과 수령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딸의 배신을 막지 못한 죄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영상을 본 세 사람은 무너졌습니다. 특히 한미래는 자해를 시도했죠. 국정원 숙소 화장실에서 면도날을 찾아 손목을 그었습니다. 다행히 얕은 상처였고 즉시 발견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돌아가야 해요. 어머니를. 한미래는 병상에서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정신과 응급치료를 받아야 했죠. 김설아는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사흘 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않았습니다. 동생 생각에 잠도 자지 못했죠. 눈 밑에 시커먼 다크서클이 생겼습니다. 리은별은 다른 방식으로 반응했습니다. 분노였죠. 숙소방을 엉망으로 만들었습니다. 의자를 던지고 벽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어? 자유 찾은 게 죄야. 인간답게 살고 싶은 게 반역이야. 리은별의 손에서 피가 났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중섭 조사관은 정신과 전문의를 불렀습니다. 탈북자 트라우마 전문 상담사도 왔죠. 이건 당신들 잘못이 아니에요.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북한 체제가 가족을 인질로 삼는 겁니다. 죄책감을 느낄 필요 없어요. 하지만 말이 쉽지 감정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매일 그들을 찾아갔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지만 그저 곁에 있어주고 싶었습니다. 내가 70년을 살아봤는데 말이야. 저는 한미래의 병상 옆에 앉아 말했습니다. 죄책감과 책임은 달라. 북한 체제가 책임져야 할 일을 내가 짊어지면 안 돼. 하지만 할아버지, 어머니가, 내 어머니도 이해하실 거야. 지금은 아니어도 언젠가는. 부모는 자식이 행복하길 바라는 법이야. 저는 1950년 아버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흥남철수 때 가족을 두고 온 아버지. 평생 눈물로 살았지만 후회는 하지 않으셨다고요. 왜냐하면 남쪽에서 저를 낳고 키우고 자유롭게 살게 해주셨으니까요. 내 어머니도 같은 마음일 거야. 딸이 자유롭게 사는 걸 원하실 거야. 한미래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중섭 조사관이 긴급히 세 사람을 불렀습니다. 8월 초였습니다. 당신들을 도운 내부 조력자에 대해 알아냈습니다. 그 말에 세 사람은 긴장했습니다. 조력자의 이름은 최재혁입니다. 가명이고요. 진짜 이름은 밝힐 수 없습니다.
이중섭 조사관이 파일을 펼쳤습니다. 56살 북한 외무성 국장급입니다. 2010년대 초반 베이징 대학에서 유학했고 2018년 평창 올림픽 파견 실무 책임자였습니다. 한미래가 숨을 죽였습니다. 기억이 났던 거죠. 그분. 평창 때 우리 감시조를 총괄하던 분이에요. 맞습니다. 최재혁 국장은 당신들의 직속 상관이었죠. 그가 6해 동안 당신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기회를 만들어줬습니다. 왜요? 왜 우릴 도왔죠? 김설아가 물었습니다. 그에게도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중섭 조사관이 또 다른 자료를 꺼냈습니다. 한 소녀의 사진이었습니다. 16살쯤 되어 보이는 소녀였죠. 최재혁 국장의 딸입니다. 이름은 최유진. 1999년생이었고 2019년 3월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교통사고였습니다. 평양 시내에서 트럭에 치였죠. 하지만 제대로 된 응급치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영양실조로 몸이 약했고 병원 시설도 열악했으니까요. 세 사람은 말을 잃었습니다. 최재혁 국장은 그때 깨달았다고 합니다. 딸을 죽인 건 사고가 아니라 체제라는 걸. 이중섭 조사관이 USB를 꺼냈습니다. 이틀 전 중국 외교 루트를 통해 영상 메시지가 전달되었습니다. 당신들에게 보낸 겁니다. 화면에 중년 남성이 나타났습니다. 50 중반으로 보이는 피곤한 얼굴의 남성. 최재혁이었습니다. 미래야, 설아야, 은별아.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너희가 성공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정말 다행이다. 나는 너희가 자랑스럽다. 너희 가족들 걱정하지 마라. 내가 최대한 보호하고 있다. 내 직위가 아직 남아있으니까 할 수 있는 선에서 돕고 있어. 한미래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왜 우리를 도왔는지 궁금하겠지? 말해줄게. 최재혁이 사진 한 장을 들었습니다. 딸 유진의 사진이었습니다. 내 딸이 너희 나이였어. 20살에 죽었지. 교통사고였지만 진짜로는 이 나라가 죽인 거야. 유진이는 꿈이 많았어. 무용수가 되고 싶어 했지. 세계 무대에 서고 싶어 했어. 하지만 영양실조로 키가 자라지 않았고 결국 꿈을 포기해야 했지. 사고 나던 날 밤 병원에서 유진이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있어. 최재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빠, 나 다음에 태어나면 자유로운 나라에서 태어나고 싶어. 세 사람은 화면을 보며 함께 울었습니다. 딸이 꿈꾸던 자유를 너희가 대신 살아줘. 그게 내가 너희를 도운 이유야. 나는 여기 남아서 더 많은 이들을 깨우겠다. 3년 안에 5명은 더 보낼 거야. 너희가 성공 사례가 되어줘. 미안하다. 너희 가족을 완벽하게 지키지는 못할 거야. 하지만 최선을 다할게. 자유롭게 살아라. 그게 유진이가 바라던 거고 내가 바라는 거야. 영상이 끝났습니다. 세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울었습니다. 죄책감이 조금 덜어진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사명감이 생겼습니다. 최재혁 국장의 딸 유진이가 꿈꾸던 자유를 증명해야 한다는. 우리가 잘 사는 게 최선이에요. 한미래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유진이 언니의 꿈을 우리가 대신 이뤄야 해요. 김설아와 리은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위협은 계속되었습니다. 8월 중순 북한은 추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반역자 3명을 응징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다. 난파공작원을 동원하겠다는 암시였습니다. 국정원은 긴급회의를 열었죠. 최소 6달은 보호시설에서 생활해야 합니다. 이중섭 조사관이 말했습니다. 북한이 실제로 공작원을 보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 사람은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피해만 있을 순 없어요. 리은별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증언하겠습니다. 북한 실상을 세상에 알리고 싶어요. 한미래가 결심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응원단의 진실을 알려야 해요. 230명이 얼마나 통제받았는지, 50명의 감시조가 얼마나 잔인한 일을 했는지. 김설아도 동의했습니다. 최재혁 국장님 같은 분들이 더 있을 거예요.
북한 내부에서 변화를 꿈꾸는 분들, 그분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요. 저는 그들의 결심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25, 26, 27. 그 어린 나이에 이런 용기를 낸다니. 그래, 우리 세대가 자유를 지켰듯 너희는 자유를 확장하는 거야. 저는 그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위험해요. 이중섭 조사관이 우려했습니다. 얼굴이 전 세계에 공개되면 북한이 더 노골적으로 위협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북한도 함부로 못해요. 리은별이 반박했습니다. 국제사회가 주목하면 오히려 안전하지 않을까요? 결국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8월 말 공개 기자회견을 열기로 한 겁니다. 기자회견 전날 밤 세 사람은 함께 모여 성명서를 썼습니다. 우리는 반역자가 아닙니다. 인간답게 살고 싶었을 뿐입니다. 우리는 북한 체제를 증오하지만 북한 인민은 증오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자유를 꿈꿀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탈북이 북한에 남은 가족들에게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가슴 아픕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라도 자유의 가치를 증명할 것입니다. 저도 그날 밤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걱정도 되었지만 자랑스러웠습니다. 내일이면 온 국민이 너희 편이 될 거야. 저는 그들을 격려했습니다. 너희는 혼자가 아니야. 대한민국 5천만 국민, 아니 전 세계 자유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너희를 응원할 거야. 세 사람은 떨리는 손으로 성명서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자유는 공기와 같습니다. 있을 때는 모르지만 없으면 숨을 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자유의 공기를 마시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역사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2024년 8월 28일 오전 10시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 100명이 넘는 기자들이 운집했습니다. 국내 언론은 물론 외신 기자들도 왔죠. CNN, BBC, 로이터, AP통신까지. 세 사람은 단상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한미래, 김설아, 리은별.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들었지만 눈빛만은 확고했습니다. 저도 객석 맨 앞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땀이 났지만 그들을 믿었습니다. 한미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미래입니다. 1999년 평양에서 태어났고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북한 응원단으로 한국에 왔었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 셔터를 눌렀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죠. 하지만 저는 단순한 응원단이 아니었습니다. 국가보위성 소속 감시조였습니다.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김설아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230명의 응원단 중 50명이 감시 요원이었습니다. 우리는 동료들을 24시간 감시했습니다. 누가 한국에 호감을 보이는지, 누가 탈북을 꿈꾸는지 감시했죠. 리은별이 구체적인 증언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우리는 보고서를 썼습니다. A사 용지 5장 분량. 누가 뭘 먹었는지, 누가 한국 사람과 눈을 마주쳤는지, 누가 한국 물건에 관심을 보였는지 전부 기록했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물건은 모두 압수되었습니다. 초콜릿 하나, 볼펜 하나도 가져갈 수 없었습니다. 만약 몰래 가져가다 발각되면 처벌받았습니다. 한미래가 말을 이었습니다.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경기를 기억하십니까? 남과 북이 하나 되어 경기하는 모습에 응원단원들은 진심으로 감동했습니다. 하지만 그 감동을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감시받고 있었으니까요. 우리는 웃으라고 훈련받았습니다. 진짜 행복해서가 아니라 북한이 행복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김설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한국이 부러웠습니다. 질투가 났습니다. 저 풍요로움, 저 자유로움이. 그 질투는 증오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저렇게 살고 싶다는 갈망이었습니다. 리은별이 결정적인 증언을 했습니다. 평창에서 저희는 깨달았습니다. 분단의 문제는 체제 차이가 아니라 인간성의 차이라는 걸. 한국은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는 나라였습니다. 북한은 사람을 도구로 대하는 나라였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한 외신 기자가 물었습니다. 탈북을 결심하게 만든 결정적 계기가 있었습니까? 한미래가 저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한 할아버지와의 5분 대화였습니다. 2018년 평창에서 만난 박종훈 할아버지입니다. 카메라가 저를 향했습니다. 저는 당황했지만 한미래가 계속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실향민 2세십니다. 할아버지의 아버지는 1950년 흥남철수 때 가족을 두고 오셨죠. 제가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후회하셨나요?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미래가 제 말을 인용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한 말이야. 자유를 선택한 건 후회 없어. 다만 함께 못한 게 한스러울 뿐이지. 그 말씀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할아버지의 눈빛에서 확신을 봤어요. 자유는 선택할 가치가 있다는 확신. 기자회견은 2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세 사람은 북한의 실상을, 응원단의 진실을, 그리고 자유의 소중함을 증언했습니다. 국제 엠네스티는 지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새 젊은 여성의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 이들의 증언은 북한 인권 실상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다. 하지만 북한은 더욱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공식 성명을 통해 반역자들의 거짓 선동이라고 비난했죠. 가족들에 대한 처벌도 공개되었습니다. 한미래의 부모님은 공개 재판을 받았습니다. 영상이 유출되었는데 두 분 모두 수척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처벌 내용은 알 수 없었지만 무사하지 않다는 건 분명했습니다. 한미래는 그 영상을 보고 또 한 번 무너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주저앉지 않았죠. 제가 무너지면 최재혁 국장님의 희생이 헛되어 유진이 언니의 꿈도 사라져요. 한미래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저는 여기서 더 잘 살아야 해요. 그게 부모님께 드릴 수 있는 최선이에요. 기자회견 한 달 후인 9월 세 사람은 하나원에 입소했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 정착지원센터죠. 석 달 과정이었습니다. 한국 사회 적응을 위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일반 탈북자와는 조금 달랐죠. 이미 언론에 알려진 인물들이었으니까요. 하나원에서의 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같은 한국어를 쓰지만 어휘가 달랐습니다. 신용카드가 뭐예요? 김설아가 물었습니다. 북한에는 현금 사회였으니까요. 와이파이는요? 배달앱은요? 리은별도 낯선 용어들에 당황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법도 배워야 했습니다. 평창 때 잠깐 봤지만 직접 쓰는 건 처음이었죠. 북한에선 느렸고 불편했어요. 김설아가 말했습니다. 근데 여긴 빠르지만 외로워요. 모두가 바쁘게 움직이는데 우리만 느린 것 같아요. 저는 주 이틀씩 하나원을 찾아갔습니다. 면회 시간에 그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죠. 나도 70년대 산업화 시대 때 시골에서 서울 왔을 때 비슷했어. 저는 제 경험을 들려줬습니다. 모든 게 빨랐고 낯설었지. 하지만 익숙해지려면 시간이 필요해. 천천히 해도 돼. 세 사람에게 저는 멘토이자 할아버지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12월 하나원을 수료한 세 사람은 각자의 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한미래는 대학 입학을 준비했습니다. 탈북민 특례 입학이 가능했지만 그는 정식으로 수능을 보기로 했죠. 제대로 배우고 싶어요. 특혜가 아니라 실력으로. 통일학과를 목표로 했습니다. 체제가 아니라 사람을 연구하고 싶다고 했죠. 동시에 북한 인권 강연 활동도 시작했습니다. 대학교를 돌며 자유의 가치를 이야기했습니다. 김설아는 무역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중국어 능력이 인정받았죠. 한중 비즈니스 분야에서 경력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언젠가 북한이 개방되면 제가 다리 역할을 하고 싶어요. 김설아는 탈북민 청년 네트워크도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경험을 가진 이들끼리 서로 돕는 모임이었죠. 리은별은 IT 재교육을 받았습니다. 사이버 보안 전문가 과정을 수강했죠. 북한에서 배운 기술을 이제는 한국을 지키는 데 쓰고 싶다고 했습니다. 북한 해킹을 방어하는 일을 하고 싶어요.
국정원에서 자문 역할을 제안했지만 고민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습니다. 세 사람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체중이 늘어 건강해졌고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무엇보다 눈빛이 달랐죠.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여전히 그리워요. 한미래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생각은 매일 해요. 하지만 이제 알아요. 제가 잘 사는 게 최선의 효도라는 걸. 북에 계신 가족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김설아가 카메라를 보며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언젠가 만날 수 있다면 그때는 자유로운 땅에서 만나요. 그때까지 저는 여기서 자유를 증명하며 살겠습니다. 리은별이 덧붙였습니다. 바로 그 즈음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2025년 6월 중국을 경유해 메시지가 전달되었죠. 최재혁 국장이 보낸 거였습니다. 새 친구가 잘 지낸다니 기쁘다. 너희 가족들은 내가 계속 보호하고 있다. 큰 처벌은 면하게 했다. 좋은 소식이 있다. 이제 더 많은 사람을 보낼 계획이다. 너희가 성공 사례가 되었으니 다음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거다. 세 사람은 그 메시지를 보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슬픔이 아니라 책임감이었죠. 우리가 먼저 온 이유가 있었어. 리은별이 말했습니다. 뒤에 올 사람들을 위한 길잡이가 되는 거야. 저와 세 사람의 인연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70살 노인과 20대 새 청년의 특별한 유대였죠. 할아버지는 우리 한국 아버지예요. 한미래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아직도 북에 있었을 거예요. 너희가 내 북에 둔 가족들 같아. 저도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할머니와 고모를 만나지 못했지만 너희를 만났으니 위로가 돼. 우리는 함께 명절을 보냈습니다. 추석에는 송편을 만들고 설날에는 떡국을 끓였죠. 저는 북한 음식을 만들어줬고 세 사람은 정성껏 먹었습니다. 75번째 생일에 세 사람이 깜짝 파티를 준비해줬습니다. 직접 만든 케이크와 선물. 눈물이 날 만큼 고마웠습니다. 할아버지께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셨듯 우리도 통일의 기적을 이루고 싶어요. 한미래의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자유의 징검다리 재단이었죠. 탈북민 청년 정착을 지원하는 단체였습니다. 특히 20대 탈북민에게 멘토링을 제공했습니다. 세 사람의 경험이 큰 도움이 되었죠. 저는 고문으로 참여했습니다. 70대 실향민과 20대 탈북민의 세대 통합 모델이 되었죠. 우리 세대가 만든 자유를 다음 세대가 더 크게 키워가는 거야. 저는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통일은 정치가 아니라 사람이 하는 거야. 재단의 첫 사업은 탈북 청년 장학금이었습니다. 후원자 1호는 저였습니다. 평생 모은 저축에서 일부를 기부했죠. 할아버지, 이건 너무 큰 돈이에요. 세 사람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통일이야. 2025년 겨울, 우리는 남산타워에 올랐습니다. 서울 야경을 보기 위해서였죠. 이 불빛 하나하나가 자유롭게 사는 사람이라는 게 아직도 신기해요. 한미래가 말했습니다. 평창에서 봤던 그 불빛, 이제는 우리 것이 되었네요. 김설아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뒤에 올 사람들도 이 야경을 보게 될 거예요. 리은별이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며 물었습니다. 내가 못 본 통일을 너희 세대가 볼 수 있을까? 보여드릴게요, 할아버지. 꼭요. 한미래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75년을 살면서 이런 감동은 처음이었습니다. 우리 세대가 분단을 겪었다면 이 젊은이들은 통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유는 거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피땀으로 일궈냈죠. 이제 이 자유를 북에서 온 이 젊은이들에게 나눠줄 때입니다. 한강의 기적을 만든 우리 세대, 민주화를 이룬 우리 세대. 이제 통일의 씨앗을 심는 세대가 되어야 합니다. 탈북민을 만나면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통일은 정부가 아니라 우리가 준비하는 겁니다. 2026년 봄 최재혁 국장에게서
또 메시지가 왔습니다. 5번째 친구가 출발 준비 중이다. 세 사람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우리가 시작이었어. 끝은 통일이 될 거야. 저는 이제 76살입니다. 통일을 못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젊은이들을 보면 희망이 보입니다. 자유는 멈추지 않습니다. 국경도 넘고 세대도 넘고 체제도 넘습니다. 이 이야기는 끝이 아닙니다. 지금도 어디선가 자유를 꿈꾸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대한민국 만세! 끝까지 들어주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여러분이야말로 진정한 애국자입니다.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으로 동참해주세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이야기들을 또 소개하겠습니다.